세무사가 되려고 공부하시는 분도 아니고 제가 노력을 좀 하면 되지 여러분까지 머리가 아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분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술사 무드셀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퇴직금이라고 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만 이제 근로자들이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퇴직금이 적게 나왔는데 이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퇴직소득세가 의외로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뭘 할 거냐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게 세금 계산하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내가 받는 퇴직금에서 세금을 과연 어느 정도 떼는지, 퇴직금 규모별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조견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노후생활비로 쓸 건데 그렇게 세금 많이 부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는데 오래간만에 좋은 질문 하셨네요. 퇴직금이라는 거는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장기간 일하고 퇴직하면서 받는 돈입니다. 거기다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노후생활비 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세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것들은 조금 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퇴직소득이라는 것들은 몇 가지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퇴직소득은 일단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만 별도로 떼어내서 분류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소득하고 합산되면 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엄청 많이 내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는 소득이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양도소득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부동산을 산 시점부터 판 시점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익이 형성됐는데 그 이익을 한 해 파는 해의 소득으로 딱 귀속시켜 가지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이 세금이 엄청 많아질 수 있잖아요. 퇴직소득세도 똑같습니다. 퇴직소득이라는 건 입사부터 퇴직까지 아주 긴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인데 이거를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세금이 그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떼어서 분류과세 한다. 그래서 분류해서 과세한다. 종합과세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금방 또 말씀드렸듯이 이게 퇴직소득세라는 거는 입사부터 퇴직까지 장기간 몇 년에 걸쳐서, 길게는 몇십 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인데 이걸 덩어리가 되게 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누진세율을 바로 적용을 해버리면 아주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 퇴직소득을 근로기간으로 나눕니다. 나눠버리면 그 기간이 한 해분 소득으로 조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세율이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해 줄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금을 다 계산하고 나서 다시 나눴던 값을 다시 곱해주면 세율, 낮은 세율로 곱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연분연승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시게 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류과세한다, 연분연승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세금을 좀 비교적 낮게 낼 수 있다. 아까 질문하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노후생활비 재원인데 이거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공제가 좀 많습니다. 특히 근속연수, 오래 일한 사람한테 공제를 많이 해주는 근속연수 공제라는 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퇴직금 급여의 크기에 따라서 환산급여에 대한 공제를 또 따로 해줍니다. 그래서 각종 공제가 많이 있어서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장치들은 좀 만들어 놓고 있다. 다시 말해서 크게 보시면 분류과세한다, 연분연승한다, 각종 공제가 많다. 그래서 다른 소득하고는 세금을 좀 덜 내는 장치들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부터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뭐가 있는지 다 모아서 테이블에 딱 올려놓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법정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는 한 직장에서 한 주간 평균 15시간 일한 사람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거든요. 이건 이제 법정 퇴직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들 중에 이제 정년까지 가셔서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년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이제 명예퇴직을 하시면서 명예퇴직금 이렇게 받으시는 금액 있죠. 이 법정퇴직금 위에 명예퇴직금으로 받는 부분들도 과세 대상
퇴직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최근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회사에서 매년 성과급 주는 것들을 경영성과급을 그 해년도 소득으로 주지 않고 이거를 모았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지급해주는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자기의 퇴직 계좌 내에서 경영성과급을 집어넣었다가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법정퇴직금, 명예퇴직금, 경영성과금을 퇴직계좌에 집어넣었다가 수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세가 되는 소득을 이제 전부 다 모아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2단계로 해야 될 일은 환산급여를 산출하는 겁니다. 환산급여라는 말은 좀 어렵게 보이는데 말 그대로 뭔가 환산한다는 겁니다. 뭘 환산하는 거냐 그러면 퇴직금은 입사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된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해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한 해분 소득으로 환산한다. 그래서 환산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산급여는 어떻게 산출하느냐라고 하면 아까 테이블에 올려놨던 과세대상 소득을요. 그 소득에서 뭘 먼저 빼주냐 그러면 장기 근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장기 근속연속 공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금액을 먼저 빼줍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근속연수 공제가 얼마 정도 되는지 나갈 텐데요.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일 때는 1년에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럼 5년이면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5년부터 10년까지는 금액이 얼마가 공제가 되냐 그러면 50만 원씩, 그 다음에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80만 원, 20년 초과 근속 기간에 대해서는 1년에 12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 일하신 분들은 상당히 공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세 대상 소득에서 먼저 이 장기 근속에 따른 공제 금액들을 먼저 제외를 한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 씨가 있다고 치고요. 이분이 올해 한 30년 정도 일을 하시고 명예퇴직을 하면서 법정퇴직금하고 명예퇴직금 합쳐서 한 3억 원 정도를 수령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홍길동 씨는 근속연수 공제로 30년을 일했으면 20년 초과 일한 거에 대해서 1년당 120만 원이 나가니까 20년 초과 일한 게 10년이잖아요. 곱하기 120만 원 하면은 1200만 원. 그리고 20년까지 일한 게 1200만 원 해서 2400만 원을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3억 원에서 2,400만 원을 빼면 2억 7,600만 원이 남습니다. 요 금액도 아까 말했듯이 30년 동안 일해서 받은 금액이니까 이걸 이제 다시 한 해치 소득으로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만들기 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제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퇴직소득세가 너무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퇴직소득세를 개편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약간 세부담을 늘려주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소식인데 세법이 그러니까 볼게요. 먼저 2억 7,600만 원에서 뭘 하냐 그러면 곱하기 12를 합니다. 그럼 금액이 되게 커집니다. 2억 7,600만 원에서 12를 곱하면 33억 1,200만 원이 됩니다. 요 금액을 홍길동 씨가 30년이 됐으니까 33억 1,200만 원을 나누기 30을 해버리게 되면 홍길동 씨의 환산급여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1억 1,0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길동 씨의 환산급여는 1억 1,0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할 일은 뭐냐 그러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겁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과세표준이 산출하면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바로 세금을 구하거든요. 그럼 과세표준을 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껏 산출했던 환산급여에서 뭘 빼주냐? 환산급여 공제라는 공제를 한 번 더 빼줍니다. 세금이 더 가벼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제를 도대체 어느 정도 해주냐? 이게 환산급여 크기에 따라서 공제 금액의 크기도 달라지는데 일단 환산급여가 8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 이분은 세금을 전혀 안 냅니다. 전액을 다 공제해 주는 거라서 세금을 안 내고요. 그 다음에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냐면 아까 제가 800만 원까지 공제 다 해준다고 그랬죠. 8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7천만 원까지는 60%를 공제를 해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공제 금액이 누적돼 가는데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5%, 그 다음에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5%, 그리고 3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를 공제해준다. 이게 이제 환산급여 공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다시 홍길동 씨 사례를 한번 돌아가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홍길동 씨 환산급여가 1억 1,04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표 다시 한번 딱 보시면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인 경우를 한번 칸을 보시게 되면
6,170만 원은 일단 1억 원까지 공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억 원 초과하는 금액이 아까 1,040만 원이 나오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45%를 공제를 해주면 이 두 가지 더한 금액을 계산해 보면 6,638만 원이 될 겁니다. 머리 아프시죠? 표 잘 보시고 따라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제 홍길동 씨의 환산급여가 1억 1,04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서 환산급여 공제로 6,638만 원을 탁 빼면 남는 금액이 4,402만 원이 됩니다. 이게 과세 표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우리 근로소득세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율표랑 똑같이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로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산출세액을 이제 구하는 거죠. 제가 아까 과세 표준이 4,402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4,402만 원에 해당되는 세율 구간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4,402만 원이면 1,2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 사이 세율 구간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15% 세율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4,402만 원에 15%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552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이냐?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앞서 우리가 세금을 구하려고 한 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요. 내가 전체 소득을 근로기간으로 한번 나눴었죠. 그리고 또 그 나누기 전에 또 뭔가 곱하기를 12배를 한 거 있습니다. 그거를 원래대로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552만 원에 대해서 곱한 거는 다시 나눠주고요. 나눈 거는 다시 곱해주는 작업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552만에서 근속연수 30년은 다시 곱해주고요. 아까 환산배수 만든다고 12배 곱한 거는 다시 나눠주면 세금이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퇴직소득세가 1,3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정도 추가하게 되면은 1,518만 원 정도가 세금이 산출되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퇴직금 3억 받고 이 정도 세금을 내면 실효세율로 계산해보면 한 5%? 자기 퇴직금 받은 게 5%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5% 내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근속기간도 다르고 퇴직금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실효세율 부분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데 정확하지는 않아도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죠. 이거 솔직히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세무사가 되려고 공부하시는 분도 아니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제가 노력을 좀 하면 되지 여러분까지 머리가 아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뭐 했냐 그러면 근속기간별로 퇴직금 크기별로 퇴직소득세 조견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 이거 반나절 동안 세금 계산 연락해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은 앞에 건 다 잊어버리시고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표만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표 딱 나갈 겁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급여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로로 되어 있는 게 계속 근로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표 한번 볼게요. 아까 홍길동 씨 아까 3억 원 정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표로 딱 보시면 3억 원에 30년 일했으니까 1,519만 원 정도? 여기 단수 차이는 조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1,518만 원이라고 했는데 비슷비슷하게 많죠. 만약에 홍길동 씨가 3억 원을 20년 일하고 받았으면 2,490만 원 세금 냅니다. 만약에 퇴직하고 한 5년 만에 3억 원을 받았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 세금 얼마를 내냐면 6,500만 원을 냅니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뭐예요? 기간, 계속 근로기간이 작은 사람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볼게요. 20년 일한 사람인데 퇴직금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는지 볼게요. 20년 계속 근로기간이면 3천만 원 받으신 분이면 12만 원 정도 냅니다. 그렇게 세금 부담이 크진 않을 겁니다. 1억 정도 받으면 한 295만 원 정도를 내고요. 한 3억 원 정도를 받으시면 2,490만 원, 한 5억 받으시면 6,530만 원. 물론 세금 좀 내더라도 많이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세금 내고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 표 잘 보시고 내 퇴직금이 어느 정도고 내 계속 근로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셨으면 대략 이 정도 나오겠네?
정도로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이거는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분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앞쪽에 머리 아프다고 그만두셨던 분은 이걸 못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아, 근데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사람도 많은데 그럴 때는 계속 근로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원래는 근로기간이라는 거는 본래대로면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가 우리가 근로기간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금방 질문하셨듯이 중간정산 하시는 분, 대한민국 근로자 중에 상당수가 여기 있거든요. 이분들은 마지막 중간정산한 날 기준으로 해서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 일자까지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명예퇴직하면서 명예퇴직금 크게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2년 전에 중간정산을 했어요. 그러면 2년 일하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부담이, 아까 근속기간이 짧으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거 골치가 아픈 일이죠. 근데 준비를 잘 하시거나 계산을 잘 해보면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법과요, 퇴직소득세가 내 퇴직금 크기랑 근속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 꾹 눌러주시고요. 행운빨TV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 에피소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